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북 관계는 아직도 냉담합니다. 최근까지 군사적인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던 북한이 어제는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 해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만 전국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남 군사 행동 계획 자체나 또 대남 대적 선언이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대북 경계 태세에 늦추면 이완시키면 안 됩니다. 네, 어제 여야가 외교안보 합동 간담회를 갖고 시급한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원구성 협상부터 풀어가야겠죠. 오늘 관련 이야기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왔던 북한이 어저께 군사행동 계획을 좀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좀 싱크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민주당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당은 전형적인 강원 양면식 전략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제 외교안보 관련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같은 대책이나 이런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각차가 좀 어려움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각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 전략 맞죠. 근데 어찌 보면은 북한이 목리 쓰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희 대한민국에 뭔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작전인 거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북한에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비라를 보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 해결은 대화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오늘 이제 6.25 70주년입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쨌든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가 70년 동안 된 거예요. 전쟁 중에 잠시 쉬는 거거든요. 전쟁이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전반전하고 중간에 쉬고 있는 타임이에요. 후반전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타임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지적하는 안보 문제 그리고 아마 북한의 어쨌든 추가적인 도발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다시 또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평화로밖에 없거든요. 길이. 전쟁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두 개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류라는 것은 중단도 아니고 전환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됐는데요. 그게 우리 정부 재산 목록에 올라 있던 거였습니다. 180억 이상이 들어간 건데 그 폭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환영이니 대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시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우리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 지난 1972년에 7.4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46년 동안 8차례의 성명이나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때마다 자기 수 틀리면 중단하고 바꾸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역사적 경험들을 잘 고려해서 저는 집권 민주당이 좀 더 전략적이고 심도 깊은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외교안보 합동 간담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사실 초반부터 원구성과 관련된 좀 논의가 좀 있다가 비공개 회의에서는 사실 비공개라서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좀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같이 공동적인 어떤 합의문이라던가 발표하던가 이런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시각차가 지금 이번 어제 그 회의에서도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게 외통이나 이제 국방위가 열려야 되는데 거기서 열린다면 이제 외통이나 국방위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외통위나 국방위는 아직 못 들어오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도 있고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식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또 이 성명서 나오는 모양도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절충점을 찾은 건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만난 건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뭐 외통위에서는 이제 통일부라든지 나와서 보고는 했지만 미래통합당 자체 이 특위에서는 이제 보고 안 하니까 왜 안 왔냐 이랬는데 예.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외통위를 했으면 되는 건데 안 되는 부분이라 저는 뭐 여기서 결의안 나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예. 보기엔 어쨌든 이런 이 안보 상황에서 만났다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저는 이런 상황이 아마 앞으로 이제 외통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정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제 안보 관련 상임위들이 열릴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이 이번 간담회를 나오느냐 안 통해서. 나오느냐보다 저는 일단 만나서 그리고 통일부에서 일단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공동으로 공유를 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박진 의원이 통합당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만남이 성사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도 어떤 이번 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도적으로 우리도 논의를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을 상임위는 아니지만 외부에서라도 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상임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미래통합당은 사실 외교 안보 특위 가동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가진 오랜 기간의 전략적인 뭐 함의나 응축된 역량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국가 안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 어떤 위치에 있던 정당이든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만나서 국민들에게 어떤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기왕에 만났으니까 아주 간단한 합의라도 뭐가 나왔으면 사전 뭐 논의를 하든지 해서 그리고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첫 술에 배부르겠냐마는 앞으로 또 차차 더 만나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 저녁에 있을 예정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담겨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나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4개항의 군사 지침,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를 했습니다만 발표한 것 자체가 사실상 4.27 판문점 선언하고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된 걸 의미합니다. 그게 파기됐다는 뜻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외교 남북 대북한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통일부 장관 한 사람 딸랑 그만두고 그다음 대통령께서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 노선을 다시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25 관련 입장도 오늘 저녁에 나올 입장도 기존의 유한 노선을 다시 확인하거나 더 강조하는 선에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예. 아마 지금 연락사무소 폭발 전과 후는 같을 수 없죠.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재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유감 표명이든 이런 게 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마 돌아간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돌아갔을 때 그러면 아마 2년,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갔을 때 뭘 할 것인가. 저는 아마 그럼 다시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평창이라는 이런 그런 걸 다시 밟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어쨌든 지금 이제 유해 발굴 문제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저는 아마 종전선언 문제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 어찌 보면 대선 국면이라 한반도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럴 때 저는 아마 우리 측에서 조금 더 움직일 공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예.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종전선언이라든지 풀어나가겠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아마 비전도 제시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이야기로 해보죠. 오늘 조호영 원내대표가 복귀를 했습니다. 뭐 원내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고 의견 조율을 막판까지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대표 간의 만남에서도 결국은 조율이 잘 되지 못했고 그 후에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26일로 협상 시한을 못 박은, 내일로 못 박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협상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뭐 전국을 이렇게 다니신다, 어쨌든 국회를 이렇게 나가신 지 한 뭐 9일, 10일 정도 됐는데 갔다 오기 전후 달라진 게 없고요. 오히려 더 강경해진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는 아니지만
지금 103석인가 있는 이제 야당이 어찌 보면 국회를 올스톱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원구성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저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럼 왜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까 추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가? 물론 예전에도 이제 뭐 국회 밖에 보이콧해서 밖으로 뛰쳐나갈 분도 있지만 과연 이 원구성 저는 아마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법사위가 문제라면 이번 그 추경 처리할 때 이 자구심사권 폐지안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그냥 없애버리면 법사위 문제가 그렇게 쟁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협상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카드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협상은 강한 쪽에서 양보안을 내놓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행보를 쭉 보면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지난 15일 날 상임위원들 강제 배정하고 난 뒤에 6개 상임위원장 뭐 독단으로 선출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발의 양보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강원도에 사찰을 찾아가고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찾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협상에 나서는 거대 여당의 그 깊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만약 내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럼 표결 처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한 두세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어찌 보면 강력하게 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예결이 지난번 18개 중에 6개 했으니까 12개를 전부 선출하는 한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11개 어쨌든 민주당 몫이라고 볼 수 있는데 6개 했으니까 5개만 선출하는 게 아닐 수 있는데요. 아마 저는 중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예결위원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죠. 그 11석의 예결위가 예결위원장을 없잖아요. 플러스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뭐 그게 저는 뭐 좀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예. 왜냐면 어차피 민주당이 하기로 한 거는 하는 게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저는 아마 예결위원장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뭐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예비 심사도 있지만 이 기존에 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모든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다 해야 심사를 되거든요.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상임위를 내일 할 거냐. 저는 아마 내일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각 상임위에서 삭감안이 있어서 각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고 나중에 이 추경 끝난 다음에 뭐 사퇴하는 방안이 됐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약에 18석을 다 가져갔다가 나중에라도 7석을 내놓겠다라고 한다면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뭐 그거는 상관없는 사실은 겁니까?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내부 의견이랄까 동향을 보면 제일 처음에 18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원래 의견대로 11개 중에 나머지 5개만 가져오자고 했다가 또 어제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는 예비심사는 안 거치더라도 예결위원회 소집은 불가피하니까 11 플러스 1로 해서 예결위원장을 가져오자고 했다가 18개 다 가져갔다가 3차 추경 처리한 다음에 7개 내놓자고 했다가 이 모든 논의의 밑바탕에는 176석을 기반으로 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입법부 기능을 독주해서 마비시키는 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예. 예. 오늘 제가 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네,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정에 협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어찌보면 모든 국회를 올스톱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경 심사도 하겠다는데 어떻게 심사하죠? 밖에 와서 혼자 하나요? 국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하겠다 그래요. 어떻게 하죠? 국정조사는 상임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사실은 보이콧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뭔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뭐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103석의 정당이 이 국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과연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다수결 원리 왔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모든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아마 이거에 대한 여론은 안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국민들 아마 지난번에 그 6석을 했을 때에도 뭐 괜찮다, 잘했다고 하는 의견이 과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국회,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해서 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지 네. 이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이 국회 기능을 올스톱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좋지 않게 볼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도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리를 부린다거나 국회 파행시킬 생각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는 안 갖겠다. 그러니까 상임위원들은 배분을 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대여 투쟁을 하겠다 이런 말만 입장 그런 아닙니까? 거죠. 목리 부리는 거죠. 이런 목리가 아니면 어떻게 뭐가 목리겠어요. 지금 뭐 추경 심사도 하신다 그러는데 추경 심사하려면은 예결위라는 각 상임위 위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상임위원 명단 제출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명단 제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 안 한다는 얘기죠. 예. 명단 제출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추경 심사를 하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어제 정도 얘기처럼 일단 명단을 제출한 게 맞다. 그리고 추경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거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목리가 아니면 뭘 목리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만 목리 부리시고 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통합당에서 하고자 하는 투쟁 방식이 어떤 겁니까? 통합당에서 할 수 있는 투쟁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노선에 대해서 협조 안 하는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없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에 원구성 협상이 88일 걸렸습니다. 그때 81석 가지고 민주당이 7개 법사위원장 합해서 7개 가져갔어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상임위원들 명단을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은 예. 의회의 협치와 합의 문화를 존중해서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내는지 좀 더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목리라고 그러시는데 176석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만들지 말고 그냥 입법부 없이 행정부가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그렇지 그 않습니까? 말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협상을 하고자 하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끝까지 협상하는 거죠. 협의하고. 저는 그리 봅니다. 정치라는 과정이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18석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당연히 없잖아요.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아마 그렇게 최종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제 추경에 필요한 선에서 어떻게 어쨌든 지금 IMF도 아마 지난번에 우리 경제 전망하기를 뭐 마이너스 1.2%에서 어저께 보니까 아마 마이너스 2.1%로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더 낮은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예.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어쨌든 뭔가 그래도 좀 덜 떨어지게 막아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예. 부분이 있으면 아마 추경 심사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 심사하려면 명단 제출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빨리 어쨌든 할 일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26일 내일까지로 민주당이 시한을 못 박은 상황인데 통합당의 입장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입장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유력 당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좀 명확하게 좀 네네. 밝혔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후에 좀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건데 일단 민주당 목표대로라면 6월 안에 추경안 통과시키겠다라는 거니까 네. 그럼 7월 초 정도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당권 출마 선언을 하겠다 쪽으로 당권 갈 도전. 가능성이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고민해 오신 부분이 만약에 안 하겠다 그랬으면 뭐 진작했겠지만 이제 하실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국회 이게 시급한 이제 추경 처리도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선언했을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출마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원구성 협상도 지금 국회에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 문제도 터졌고 그리고 코로나 이슈 특히 추경안 처리 부분도 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발표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안에까지 지금도 사실 이게 또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또 변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변수는 없겠습니까? 아마 이 제일 뭐 문제가 많았던 게 결국은 아마 당대표가 사퇴했을 때 최고위원도 임기를 그만둬야 되느냐 마느냐였는데요. 그게 아마 해석상으로도 좀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는데 그만둬야 된다? 아니다. 근데 이제 해석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아마 규정으로 두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당대표는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 임기는 가는 것으로. 그러면 아마 조금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또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사퇴하고 다시 당대표만 뽑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저는 아마 근데 그 부분은 뭐 본인 스스로 좀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아마 그래도 아마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이슈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어쨌든 다른 분들은 내가 임기 2년을 채우겠다 할 것이고 이낙연 의원은 뭐 본인은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겠다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최고위원과 당대표 임기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내 반발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당 아마 뭐 그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쪽으로 예, 방향이 그건 가는 거기 정해졌는데 때문에 이제 그 그러니까 임기를 결국은 주자들끼리 2년을 다 채우겠다. 아니면 뭐 중간에 이제 대권을 나가겠다.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2년을 채워서 안정적으로 당을 끌고 가겠다는 쪽과 아니면 뭐 어쨌든 그거 관계없다.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 쟁점이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서의 이제 당 내에서의 그런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민주당 전대에서의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변수가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임시국회 시한이 7월 4일까지니까요. 6월 임시국회. 지금 안보 문제하고 민생 문제가 있으니까 당권 대권 행보를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임시국회 끝나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이게 특성상 한 사람이 움직이면 판이 전체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국면으로 사실상 다 들어간 것이고요.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이슈를 전환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4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깊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당권 최고위원하고 당대표 선출 규정을 분리하는 문제는 네. 원래는 전당대회라는 게 특정한 기간에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시키는 것은 원래는 남의 당 얘기니까 말하긴 뭐 하지만 사실은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뭐 정치라는 게 가능성의 예술이고 현실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 질문도 제가 좀 드려볼게요.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백종원 씨 대선 주자 이야기를 농담 삼아 가볍게 한번 던졌는데 이게 통합당 내에서 굉장히 좀 파장이 좀 술렁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두고 통합당 내에서 유력한 대권 잠룡이 부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걸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도자를 발굴하는 부분 그 과정을 자극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선이 지금 제가 시간 계산해 보니까 1년 8개월 좀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점점 이제 미래 권력이 표면에 부상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뜻을 가진 분들 중에 뭐 선점 효과를 노리거나 뭐 벌써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뭐 그다음에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한두 분만 움직여도 같이 판이 요동치기 때문에 대선 미래 권력에 대한 논의가 점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가 대선 후보를 경선을 선출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무제한의 인원이 무작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당이 만들어놓은 경선의 룰이나 틀 속에 무대나 링 위에 올라온 사람들끼리 제한 경선이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그 뜻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관심과 재미를 촉발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내용 중에 미래통합당이 지향해야 될 가치와 방향성이 암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관심과 재미라고 하셨는데요. 딱 맞는 표현이죠. 어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 메이킹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본소득이라든지 온종일 정책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본인이 올 때는 뭐 대권 후보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권 후보 다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진지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저도.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반응하고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 정책을 던지거나 인물을 던지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야 또 본인이 중심에 서거든요. 예. 아마 뭐 일단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일은 일단 본인과는 직접 상관이 없고 저는 아마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건 어쨌든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대선 출마를 하는 움직임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입을 떼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어쨌든 제1야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수의 부활을 앞당겨야 되는 당 혁신 작업을 앞서서 이끌어서 성과를 내셔야 되고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고 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의 룰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1년 8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열려있다. 있다는 얘기를 그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